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오늘과 내일 헬로티비 뉴스는 2021년 한 해 우리 지역에 있었던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헬로티비 뉴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정부는 고령자 등 위험군과 의료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끝이 보이지 않았던 감염병 위기가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 3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00명에서 600명대를 유지했는데요. 정부는 이 확진자 증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고 6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영향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거리두기 완화 예고가 화를 불러왔습니다. 7월 1일 거리두기 완화를 불과 며칠 앞두고 사적 모임과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6월 28일까지 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는 6월 말 갑자기 700명대를 넘어서더니 7월에는 1000명대, 또 8월에는 2000명대까지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7월 거리두기 완화를 시행 직전에 철회하고 새 거리두기를 꺼내들었지만 델타 변이 확산과 함께 확진세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9월과 10월에도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지속한 정부는 10월 말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에 이르자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11월부터 생업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사적 모임 규모도 수도권 10명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고 또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가 된다면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행 한 달 만에 중단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늘면서 신규 확진자가 11월 말 5,000명까지 치솟았고 12월 들어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1,000명에 육박했고요. 중증 환자 병상 수도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대응 한계에 부딪혔다며 재택 치료를 우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게 된 건데요. 정부는 결국 12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행했습니다.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식당과 카페도 다시 밤 9시에는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골목 상인들은 다시 망연자실한 모습인데요. 백신 접종이 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들이 크게 늘어 우리 사회가 다시 위험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자, 다가올 2022년은 우리가 일상을 되찾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2021년 한 해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환경 이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재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재필 기자,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을 올해 주요 환경 이슈로 꼽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6월 굴포천 상류 구간 생태하천 복원 공사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부평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그 굴포천 1.5km 구간을 이제 복원하는 사업인데요. 네. 특히 복원된 굴포천 상류 구간에는 도시숲과 이제 그 문화광장 등 시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데요. 착공식 당시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가장 중심지 중에 하나인 부평 일동 일대 많은 변화가 있으라고 예상됩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굴포천 여름이면 악취 문제도 좀 있었고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정비가 좀 안 된 모습들도 사실 보였는데 이번에 복원 사업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번에는 갈등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체 매립지 그리고 광역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인천시가 2025년에 이제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인천만의 쓰레기를 처리할 그 광역 소각장과 이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영흥도
정도가 이제 지목이 된 겁니다. 네. 지역 주민들은 이제 영흥화력발전소로 모자라서 이제는 대체 매립지냐 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이에 대한 어떤 주민들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민주당은 이제 특위까지 구성을 해서 원점에서 대체 매립지를 재논의하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영흥도만은 적임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대체 매립지로 영흥도가 확정이 됐는데 인천시가 영흥도 주민들의 수건인 제2영흥대교 건설 등 이런 지원책들을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달래는데 현재는 지금 성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대체 매립지는 그래도 해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광역 소각장 갈등은 어때요?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인천시가 지역에 4곳의 광역 소각장을 신설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히 거센 상황인데요. 남항에 있는 중구뿐만 아니라 인근의 미추홀구와 연수구 이제 지역 주민들까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특히 인천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11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연수구는 결국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이콧을 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광역 소각장 건설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마지막 환경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부평 미군 기지의 오염 정화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좀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염 정화 작업이 이제 진행 중인 부평 미군 기지 내에 일제강점기 당시에 조병창 병원 건물로 쓰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유리 오염이 된 곳인데 오염 농도가 이제 그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의 5배 이상입니다. 네. 예. 현재 오염 정화 작업을 추진 중인 국방부와 이제 환경공단은 오염 정화를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가 이제 불가피하다라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인천시와 이제 부평 미군기지 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을 우려해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완벽 정화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건물을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었죠. 네. 그런데 건축 역사학계 이제 전문가들이 역사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을 이렇게 철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철거하는 순간 끝이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지역 환경단체는 건축물의 의미는 알지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갈등을 빚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인천시는 건축물을 살리면서 오염 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검토 중에 있는데 지역 시민사회 안에서도 이제 정화냐 철거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그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의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토양환경 정화는 이 토양환경보전법상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역사적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윈윈하면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건강한 지역사회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자체가 그런 좀 건강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지자체도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환경 이슈 먼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이슈는 부평 지역의 군부대 이전 갈등입니다. 군부대 이전을 두고 부평 지역 주민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일신동, 부계동 주민들입니다. 네. 지난 2019년 인천시가 이제 국방부와 함께 부평구 일신동으로 지역의 군부대를 이전 집적화하는 데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네. 이 반발은 현재 진행형인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 부천시에서 이제 오정동의 군부대도 이곳 일신동으로 이전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네. 합니다. 예. 그 이제 지역 주민들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상황인데 이게 2019년 이제 국방부와 인천시가 맺은 군부대 이전 재배치 협의에 당시에 이제 포함됐던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이게 또 어떤 이런 갈등을 또 유발하는 어떤 이런 촉매제 역할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천시는 이제 간담회를 열고 이제 지역 주민들을 달래는 이런 모습 제스처를 좀 보여줬는데 주민들 예상했던 대로 부천시를 이제 상당히 이제 비난하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의 인터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한마디라도 전해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일신동 법정 정원 하나 없애버리시오 그러면 차라리 국방부 통해가지고 부대동으로 아주 일신동을 만들어요. 네. 네, 인터뷰 보고 오셨는데요. 당초 이제 부평구는 부천시의 허가 요청을 이제 계속 반려해 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행정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제 네.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건축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결정을 최근에 이렇게 냈는데요. 네. 대신에 부천시로부터 지역발전기금 이제 4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주민들의 수건인 일신동 군 비행장을 이제 이전을 하는 이런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중학교 신설도 이제 함께 추진을 하는데 이제 힘을 네.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부평 연안부도 이제 트램을 일신동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인천시와 함께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긴 한데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현재까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과연 어떤 반응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 한 해 해결하지 못한 사회 갈등들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오랜 기간 갈등을 끝내고 해결된 사례가 있어서 유독 더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부천 상동 한전 특고합선 매설 갈등입니다. 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수차례 또 전해드리고 주민분들 직접 모셔가지고 대담까지 진행했던 현안 중에 현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특고합 논란 드디어 마무리가 된 건가요? 네, 부천 지역 오랜 현안 가운데 하나였던 상동 특고합 논란의 매듭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네. 지난 3월의 일이었는데요. 이 한전과 부천시 또 그리고 주민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처음 문제가 불거진 지 5년 만입니다. 지역 정치권 또 주민들이 나서서 협의에 물꼬를 튼 건데요. 당시 협의된 내용을 보면 늦어도 오는 2027년까지 34만 5천 볼트의 송전 솔로를 설치하는 한편 또 전력군의 전자파 실태 조사를 부천시와 한전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전자파가 기준치 이상 또 검출이 됐을 때 차단 장치, 이른바 차폐 시설을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네, 이 문제가 5년 동안이나 이렇게 길게 갈등이 이어져 온 건데 지역 내에서 뭐 다툼, 의견 충돌들이 계속 있어 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거듭해 온 건가요? 네, 한전은 먼저 이제 부천을 비롯한 서부 권역에 추가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경기도 광명에서 또 인천 부평까지 이르는 17.4km 구간에 초고압 송전 선로를 매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이제 거세게 반발했는데 한전이 공사비 등을 이유로 부천 상동부터 부평 삼산 지역을 통과하는 2.5km 구간에는 지하 8m 깊이로 전력구 터널을 추가하겠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고압선이 지나게 될 구간에 상동 일대 학교 10여 곳과 또 통학로가 있어서 문제가 심화됐습니다. 또 이후에 지역 반대는 점차 격화했는데 부천시도 한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수차례 패소했습니다. 또 긴 싸움이 이어지는 동안에 협의체 구성원도 여러 차례 교체가 됐고요. 협상 이제 막바지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지역 주민 3,800여 명을 포함해 4,000명 이상 서명이 모이기도 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현재는 이 지질 조사와 설계 등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부천뿐만 아니라 부평 삼산동까지 쭉 이어져 오는 그렇죠. 현안이잖아요. 이 부천은 일단락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부평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이제 부평도 뒤이어서 공사가 합의가 마무리됐는데 또 기존에 이제 15만 4천 볼트의 지중선이 지나는 곳은 전자파 저감 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대신 새로 설치하는 이 송전선로는 주민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부천보다 3개월여 좀 늦게 타결이 된 것은 이 부천 타결 소식을 좀 듣고 재논의에 들어갔는데 한전이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시간이 좀 길어지게 된 겁니다. 네, 자 지역의 이 해묵은 갈등이 결국은 합의 끝에 잘 해결되는 모습이라서 좀 다행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용들은 내년에 또 추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 각 지역마다 스마트시티 조성에 경쟁 중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부천 스마트시티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자, 공공 전기 자전거와 로봇 주차 등의 신기술들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정화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부천 스마트시티 올해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선보이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게 부천에서는 이미 아시다시피 이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처럼 공유 이동 수단의 이용이 좀 활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올해는 공유차 서비스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VCR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공유차 서비스 이른바 행복카가 부천에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평일 기준으로 1시간 대여료는 6,200원. 기존 사설 공유차 대비 평균 20% 저렴합니다. 이달 초 서비스를 시작한 부천 대중교통 활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시티 패스를 활용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15개 전용 주차장에 위치한 차량을 찾는 것은 물론 연료 상태 확인과 문 열기 조작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제가 지금 스마트시티 앱을 통해 이 행복카 예약을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부터 직접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렌트카 방식처럼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공영 주차장마다 또 이 주차 존이 따로 마련이 돼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좀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좀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공유차 체험을 또 해봤는데 네. 또 모든 예약과 반납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가능해지고 또 여기서 이제 또 대중교통과도 연계도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네, 또 1시간에 6,200원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천이 주차도 그랬지만 교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 밖에도 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될 다른 현안들이 있을까요? 네, 전체 사업비만 4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는 지능형 교통체계, 이른바 ITS 사업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융합 기술로 교통체증부터 이 사고나 돌발 상황까지 관제센터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현재 영상 수집 시스템은 모두 갖췄고요. 모두 200km에 달하는 지역 내 간선도로에 이 ITS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 통행 시간과 교통사고를 줄이는 이 돈으로 환산하면 연간 1,3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부천 상동에서는 최근 이 무단 횡단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AI 시스템이 무단횡단 보행자를 감지하면 영상이 데이터로 수집이 돼서 전광판으로 비상 알림을 안내하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시스템이 좀 처음이고 아직 정착 단계이다 보니까 좀 오류가 있습니다. 네. 정상적인 보행에서도 지금 비상등이 켜지기도 하고 또 이런 사고는 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좀 주의가 네. 필요한데 무단횡단 사고 지역이 아닌 장소에 또 전광판이 설치되는 일도 있고 해서 이게 내년에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한다고 해요. 근데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보는 2021년 부천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들까지 짚어봤습니다. 올해도 이어서 내년까지도 계속될 사업들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경기도에서도 올 한 해 다양한 현안과 갈등이 있었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선 출마였습니다. 이 전 지사는 지난 10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공식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후보 당선 이후 이 지사는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지사직을 공식 사퇴했습니다. 이 지사는 퇴임 기자회견을 통해 주어진 임기를 다하지 못해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공정을 위해 도정에 혼신을 다했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지내는 동안 도민 여러분께 받은 크나큰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 공정한 세상으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대권 후보에 최종 당선된 것은 여야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후보로 당선되면서 경기도지사 자리는 정치적으로 한 단계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기도지사 후보 경쟁이 여야 모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직 장관은 물론 다수의 다선 의원들과 현역 지자체장 등 다양한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면서 벌써부터 차기 경기도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선 출마로 경기도지사 자리는 공백이 됐지만 오병군 권한대행 체제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은 빛을 발했습니다. 먼저 아나필락시스 등 백신 이상 반응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전담 역학조사관을 배치했습니다. 공중보건의 9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한 뒤 각 시군별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전담 역학조사관들은 백신 이상 반응부터 보상까지 원스톱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택 치료자 단기 진료를 위한 특별 생활치료센터도 설치됐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와 공동 운영한 2호 특별생활치료센터는 이동형 음압병동을 활용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체육관에 설치돼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지원했습니다. 정부의 재택치료 확대 방침이 발표되자 발빠르게 재택 확진자를 위한 단기 외래 진료센터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의료원 등 9개 병원에 설치된 외래 진료센터에서는 흉부 X선 검사와 혈액 검사 등이 가능하며 진료 후에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백신 버스도 운영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4명이 탑승한 백신 버스는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백신 접종에 나서면서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기도가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3번째 이전 기관이 결정됐습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기관별 공모 접수를 벌인 뒤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5월 이전할 시군을 확정했습니다. 이전 기관은 모두 7곳으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구리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파주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남양주시,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광주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은 이천시, 경기복지재단은 안성시로 최종 입지가 결정됐습니다. 이전이 결정된 7개 시군은 해당 기관이 사용할 건물과 부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에 나서게 됩니다. 또 이전 취지에 맞게 이전 기관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12월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향관광문화단지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역시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는 양주시로,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동두천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양평군, 경기도 환경에너지진흥원은 김포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여주시로 각각 이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0월 1일부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의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습니다. 253만 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서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도민이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재명 전 도지사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K방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이뤄낸 성과인 만큼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들에게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시적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 정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지방 재정 부담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세와 지방 소비세 등 초과 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달해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네, 다시 보는 2021 헬로티비 뉴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짚어보지 못한 우리 지역 이슈들을 내일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